네, 정치권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봅니다. 여심 저격. 최수지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 안기령 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야당 단독으로 정무위를 통과한 민주유공자법을 놓고 공방이 뜨거운데요. 4.19와 5.18 이외 다른 민주화운동 희생자 공로를 인정하고 이 혜택을 주는 이 법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운동권 특혜 상속법이라고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민주유공자법 논란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안 대변인, 네. 이 법안 내용부터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4.19 혁명이나 5.18 민주화 운동에서 희생된 그래서 관련법으로 예우받고 있는 분들 외에도 민주화 과정에서 좀 희생되신 분들, 다치시거나 숨지신 분들을 예우하자, 민주유공자로 지정하자는 취지의 법률입니다. 1960년대에서 90년대까지 활동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행방불명자, 부상자, 사망자 등이 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1987년 6월 항쟁에서 희생된 박종철 열사나 이한열 열사, 그리고 노동 기본권을 주장하다가 산화한 전태일 열사 같은 분들을 이제 민주유공자로 포함하자는 취지고요. 그동안 이분들이 보훈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제대로 예우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민주화 과정에서 희생당하신 피해자분들을 좀 합당하게 예우하자는 것으로 그 가족이나 민주유공자나 그 가족 유족 등에 대해서 법률에 따라서 희생과 공헌 정도에 따라서 예우의 정도를 또 달리하자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취지를 들어보면은 좋은 법안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텐데, 자, 일단 논란이 있습니다. 법안 통과 이후 여당은 이게 셀프 유공자법이다라면서 반발하고 있는데, 특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민주유공자로 인정해주는 법이라는 이런 얘기 어떻게 나온 겁니까? 네, 일단 이 대상자의 명단과 공적이 대외 비공개입니다. 유공 내용을 확인하는 게 어렵다 이런 뜻인데요. 왜 비공개죠? 사실 그러니까 명단을 청구를 했었는데, 네. 공개 청구를 했었는데, 네. 이 국가기록원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개인정보라는 그런 이유 때문일까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은 그 이후에나 이제 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원 근거를 미리 만들어 놓고 확인도 안 한 채 그 다음에 이제 공개를 하겠다는 것은 사실 뭐 지금 나중에 돈 갚을 테니 지금 돈 빌려달라 이런 것과 좀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반정부 시위나 불법 파업, 아니면은 무단 점거 농성, 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 등 각종 이런 시위 사건들과 관련해가지고 사망하거나 부상했던 사람들까지도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민주유공자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대한민국 발전과 이 민주화에 기여한 분들에게 국가의 지원과 예우를 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 모두가 동의하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이 법안의 문제점은 이게 통과가 되면은 진압경찰이 좀 무더기로 사망했던 동아대 사건이나 아니면 난민전 사건, 무고한 민간인을 좀 동의대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네, 동의대 사건이죠. 네, 프락치로 몰아서 좀 감금하고 폭행했던 이런 서울대 그 사건까지 관련한 이런 모든 사람들까지 민주유공자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저희가 지난 7월에도 이 자리에서 이 민주유공자법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제가 비판을 했던 게 일부 민주당 의원들까지도 셀프로, 그러니까 유공자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당 말씀을 사항이 있는 경우가 있군요. 그래서 셀프군요. 네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셀프 특혜법이다라는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상금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시금으로 1,169억이 지급이 되어야 되고, 매년 19억이 또 추가로 투입되어야 되는 어마어마한 혈세가 들어가는 그런 법안이어서, 이 민주당 의원님들이 좀 이미 정무위에서는 좀 독재 통과를 시켰지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는 조금 더 수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대상 지정에 있어서 셀프고 유공자 대상 그 내용은 개인정보기 때문에 밝힐 수가 없다 이런 답변이 돌아왔고, 당시 그 점거 농성이나 불법 파업 시위를 했던 사람들까지 포함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사실이 아닌 것들을 말씀하셔서 아닙니까? 제가 네. 하나하나 짚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제일 좋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 제가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민주유공자와 유족, 가족 등을 합당한 공헌 정도에 따라서 예우를 하되 생활 수준이나 연령 등을 고려해서 그 예우는 그 정도를 달리할 수 있게 법안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 때문에 네.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 공헌했던 분들을 기리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뭐 동의대 사건도 말씀하셨고 그 사람들은 이 민주유공자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서 민주당 의원이 법안 내용 좀 보고 말하시라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희생이나 공헌이 명백히 인정이 돼서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분들만 국가유공자로 민주유공자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훈부 심사가 있거든요. 네. 보훈부에서도 그 장관은 어떤 사건이 뭐 사회적 합의가 있는지 그건 모른다. 그리고 인정 기준이 좀 불명확하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네, 법안의 내용을 보면 국가보훈부가 필요하면 네. 국가보훈부에서 다시 심의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시 심의를 할 수 있다. 네, 그런 규정이 담겨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뭐 네. 모든 사람들을 민주유공자로 인정해준다 이런 논란을 벌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법안을 보면 뭐 국가보안법이나 형법 등을 위반한 사람은 절대 배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법안 내용을 잘 보고 말씀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법안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은 단 한 명도 해당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필요하다면 지금도 해당자가 없지만 필요하다면 혜택을 우리는 받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에 뭐 그런 일이 있더라도 거부하겠다 선언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미 밝힌 상황이라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사람이 없다고 하네요, 민주당에는. 만약에 네. 있으면은 그렇게 선언을 먼저 해주시면은 좀 바람직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사실 이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키면서 좀 보훈부 장관도 그렇고 걱정이 많았지 않습니까? 사실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게 반헌법적인 법률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사회적 합의나 인정 기준 그리고 범위가 이게 정확하게 법률에 담겨져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좀 원칙이 안 지켜지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 이렇게 단독 독재 처리를 하는 것보다는 뭔가 저 정무위에서 다듬어질 수 있었던 법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무위에서 다듬어질 수 있었는데 법안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심사를 마치지도 않고 퇴장한 것은 바로 국민의힘 의원들과 또 보훈부 공무원들입니다. 아니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나머지 의원들이랑 뭐 보훈부 관계자들, 공무원들이 대거 일어나서 퇴장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게 공무원들이 상임위 도중에 일어나서 퇴장하는 것은 정말 초유의 일이라고 봅니다. 이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공무원의 행위에도 위반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게 저 개인적으로는 네. 국민의힘은 이 민주라는 말이 붙으면 다 민주당을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듯한 느낌도 받았습니다. 이 법안 이름이 민주유공자법이라서 민주가 붙었기 때문에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입장까지 좀 들어봤는데 일단 야당이 수적 우위와 꼼수로 강행 처리를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금 반박을 해주셨고요. 자, 여야 공방에 첨예한데 과연 이게 국회를 좀 통과할 수 있을까라는 점에는 좀 의문이 남습니다. 단호하게 저지를 하겠다. 오늘 그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재옥 권한대행이 밝힌 입장인데요. 일단 그 여당의 김도읍 위원장이 있는 법사위가 관문이고요. 만약 그 야당이 본회의 직힙으로 통과시켜도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민주유공자법의 운명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전망을 좀 해볼까요? 네. 일단 상임위에 상정을 할지 말지에 대한 권한은 상임위원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미상정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체계자구 심사를 하기 위해 법사위가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대다수의 국민들의 의견이 무엇인지 민주당에서도 좀 듣고 그걸 수렴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좀 이 정무위에서 통과하는 이 심사 과정 자체도 사실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전체 회의에 뭐 이렇게 퇴장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사실은 이거는 안건조정위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정무위원장이 원래는 안건조정위를 신청을 하게 되면은 3대 3으로 이렇게 동수로 의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네네. 그래야지 그리고 4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 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통과를 하는 4명 거거든요. 이상이 찬성을 해야 돼. 네, 근데
민주당 정무위원장이 이 비교섭 단체 한 명 몫을 국민의힘 대신에 집어넣음으로써 4대2 구조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강제로 통과를 좀 시켜버리고 또 전체 회의도 1시간 만에 다 열어서 의결해버리고 좀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다시피 좀 수기가 부족했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절차 면에서도 잘못된 거기 때문에 아마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는 조금 더 신중하고 지혜로운 결정이 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뭔가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글쎄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보훈처를 네. 부로 국가보훈부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그만큼 보훈이 중요하다고 인정한 것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로 일각의 지적처럼 이 박민식 장관에게 총선을 앞두고 장관이라는 이력을 달아주기 위해서 단순히 처를 부로 격상시킨 게 아니라면 말이죠. 그렇게 보훈이 중요하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아야죠. 그리고 그 국가 유공자 분들, 그리고 그 가족과 유족들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게 아깝지 않을 만큼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까지 벌써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그런 이야기를 먼저 하기 전에 국민의힘에서 먼저 나서서 이분들을 위해서 좀 예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마련해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21대 국회에서 이게 통과할지는 좀 미지수로 남을 것 같고요. 민주유공자법 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 게 그 60에서 90년대 활동 대상이 또 지정이 되잖아요. 지금도 흥행하고 있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 좀 이와 좀 관련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윤재욱 원내대표가 오늘 민주당이 영화 서울의 봄을 이용해서 국힘의 군부 독재 프레임을 씌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안 대변인 좀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영화 보셨나요? 네, 네. 봤는데요. 그 영화를 굳이 민주당이 이용하지 않아도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지 않나요? 윤재욱 원내대표가 겁이 많이 나시나 봅니다. 아, 영화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네. 뭐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듣고 싶어요. 네. 사실 영화와 정치는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한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은 좀 어렵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정치권은 바쁘게 움직였는데요. 비대위원장 인선을 놓고 난상 토론이 펼쳐진 국민의힘 비상의총회에선 한동훈 원희룡 장관이 가장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용산 이중대는 안 된다라는 반론도 만만치가 않았는데요. 한편 민주당은 결론을 내지 못한 이 선거제 개편과 이낙연 신당 등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결단과 또 리더십이 요구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대방에 대한 걱정과 함께 또 우리 당의 위기 타개책을 좀 한번 차례로 들어보고 싶습니다. 누가 먼저 얘기할까요? 네, 안 대변인. 걱정을 먼저 드리기 전에 네. 저희 당 이야기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할 때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무엇을 결단해야 되는지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77.77%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서 당대표가 된 분을 물러나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다음 총선은 이재명 체제로 치러야 된다라는 응답이 높습니다. 그런 당대표를 물러나라고 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러면 그동안 이낙연 전 대표는 무엇을 하셨는지 저는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난 대선에서 안타깝게 패배한 직후에 이낙연 전 대표는 미국행을 택하셨죠. 네. 그리고 민주당은 슬픔과 좌절 속에서 지방선거를 치렀고요. 그리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당대표를 선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폭정에 맞서서 싸워왔죠. 그런데 그동안 이낙연 전 대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당이 어려울 때 목소리를 내지 않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이제 와서 선거가 코앞에 있으니까 이제 나와서 적의 언어로 동지를 공격하면서 당의 분열을 초래하고 신당 운운하면서 당대표의 거취를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청년으로서 보기에도 바른 당의 어른이라는 모습, 그러니까 바른 당의 어른의 모습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죽하면 당 내에서도 비이재명계 의원들은 물론이고
친이낙연계로 꼽히는 의원들마저도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과 함께하지 않는다, 오히려 반대한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목소리가 나왔죠. 네,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지도 못하면서 동료 의원들에게 공감대도 형성하지 못하면서 국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다는 말씀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이 여당 측 상황도 또 만만치가 않은데 여당 측은 또 수도권 의석수도 뭐 그렇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100석도 어렵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 상대방은 어때 보입니까? 지금 좀 걱정을 하기에 좀 어떻게 뭐 조언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서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각자 상대방에 대해서 들어볼게요. 뭐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셨고 그렇죠. 또 김기현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셨고 이 모든 과정이 본인들의 이제 당을 위한 혁신이나 그런 결단의 의지로는 보이지 않고요. 사실은 용산 대통령실의 압박 그리고 권력 투쟁의 산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여당으로서 정부를 위해서는 좀 잘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텐데 이런 권력 다툼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당을 위한 대의가 아니라 권력 다툼의 산물이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자, 내부 평가와 함께 외부 평가도 해볼까요?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비대위가 벌써 3번째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정상적인 모습이라고 봐야 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벌써 싶고요. 3번째군요. 네, 총선 앞두고 이렇게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는 것은 조금 위기론으로 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지금은 좀 당을 다듬어서 총선을 어떻게든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비대위원장이 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직 뭐 여러 사람들이 계속 거론되고 있지만 다음 주 정도면 조금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좀 어떤 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들어봐도 될까요? 네, 저는 사실 어렵겠지만 혁신위원회가 논란이 상당히 많았음에도 네. 불구하고 처음에 이제 혁신위원장이 임명이 됐을 때는 그때는 상당히 모두가 좀 놀라는 그런 포인트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음 총선이나 정치와는 조금 거리가 먼 분이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저는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비대위원장이 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거나 실수를 하거나 한다면은 정말 총선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뭐 누가 뭐 어디와 가깝다, 뭐 어떻게 가야 한다 이런 뭐 인기 투표의 형식보다는 조금 더 좀 정말 지혜롭게 풀어야 되는 문제처럼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민주당 이야기도 이제 조금 나눠보면은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제 소수가 좀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일단 민주당이 먼저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은 선거제 개편에 관해서도 이야기가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게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구제도 정리가 안 되었는데 지금 이미 예비 후보는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아이러니하고 비례대표 같은 문제도 지금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총선이 흘러가는 건지 조금 가늠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사법 리스크로 계속해서 몇 번이고 재판을 받으러 출석을 하고 있는데 좀 이런 일들을 처리할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 것인지 좀 묻고 싶고요. 사실 저는 양당 모두가 마음이 너무 급한 나머지 젠걸음만 하고 있는 모양새여서 그게 참 안타깝다 생각이 듭니다. 네, 선거제 개편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민주당이 단독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네. 뭐 민주당의 당론도 중요하겠지만 국민의힘과의 합의가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된 과정에서 선거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는 저도 안타깝게 같이 생각을 하지만 이 선거제 확정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모두 함께 노력해야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네. 자, 박지성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가 빵 터졌다라는 뉴스 두 분 보셨죠? 네, 총선을 앞두고 여야 인재 영입에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이수정 교수와 구자룡 변호사 등 방송을 통해서 참 많이 봤던 분들이죠. 첫 영입 인재로 발표한 여당은 1월 초까지 30명 정도를 발표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기후 환경 전문가인 박지혜 변호사와 또 IT 전문가인 NC소프트 전무를 지낸 이재성 씨를 영입한 민주당 역시 국민 추천제 접수를 받아서 1,400명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영입 인재에 대한 평가와 함께
총선 승리 필요 요건인 인재 영입의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두 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시죠. 네. 네. 일단 민주당에서 이 국민추천제 접수를 받았다고 하는 걸 듣고 저는 좀 참신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다 모든 원서를 모아놓고 거기에서 그렇죠. 정말 원석들을 골라내는 이런 작업이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였다라는 네.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사실 박지성 선수가 영입된다 이런 기사가 처음 나왔을 때 네. 저는 상당히 좀 실망했습니다. 사실. 왜요? 네. 박지성 선수 같은 이런 한국 축구의 레전드라고 소위 불리는 이런 분들은 현장에 남아 계셔서 엘리트 축구도 하고 또 국가에 대한 축구 수준도 같이 높일 수 있는 이런 교육의 자리에서 지금 현장에서 너무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이 갑작스러운 영역에 오신다고 하니까 저는 상당히 좀 오히려 당혹스러웠었는데요. 당혹스럽다. 네. 인재 영입의 바람직한 방향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좀 궤를 같이 할 것 같아요. 정말 그때 화제성을 위해서 스타 영입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관심도 많고 그동안 당 활동도 좀 꾸준히 해오신 분이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현장에 딱 투입됐을 때 정말 능숙하게 일을 해내실 수 있는, 물론 박지성 선수가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들어가면은 그보다 더한 전문가는 없겠죠, 사실. 하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더 윌링니스, 그러니까 이 기꺼이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들어오셔서 열정을 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인재 영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그 국힘 쪽 인재 영입은 스타들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과는 다르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알려진 인물들이 뽑힌 것 같고요. 자, 민주당 측 들어볼까요? 영입 인재 1호를 보면 네. 그 당이 총선을 어떻게 치를 것인가 하는 뭐 전체적인 네, 그런 얘기가 있죠. 네, 뭐 그 국힘 그림을 볼 수가 측에서는 있는데. 부정을 하긴 했지만 그건 아니다. 그냥 1, 2호는 그냥 숫자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어쨌든 처음으로 영입을 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수정 교수 같은 경우에 보면 영입이라고 하기가 무색할 만큼 이미 국민의힘 사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동 선대위원장도 맡았었고요. 네. 그리고 뭐 이번에 정치권에 뛰어든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약자 보호를 위해서라고 하셨거든요. 전혀 공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건희 여사 보호를 위해서가 아닌가 싶었거든요. 네. 그 최근에 또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수수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명품백에 대해서 가짜일 수도 있다, 가품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가품이면 받아도 된다는 말인지 좀 그런 황당한 인식을 보여준 것에 실망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허위 이력 의혹에 대해서 허위가 아니라 과장이다. 그리고 뭐 대학 문제도 있다. 이런 식으로 비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미투 관련 발언에 대해서 대신 사과를 했다가 또 비판을 받으니까 선대위 직책에서 물러났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이런 인재 영입을 보면 국민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대변할 사람을 뭐 영입해서 총선에 내보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구자룡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방송에 많이 나오시면서 이재명 저격수라고 알려졌는데 역시 윤석열 대통령을 대변할 사람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정치권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을 다시 발견해서 적절한 곳에 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환영할 일입니다. 그런데 논란을 일으켰던 사람을 다시 이렇게 쓰는 것은 더더구나 이제 대통령 부부를 옹호하는 사람을 쓰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죠. 네. 자,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저희가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수재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 안규령 민주당 상근부 대변인과 함께한 여심 저격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